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영국의 최장 집권 군주로서 격동의 현대사에서 영국 국민들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왔던 그 인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9일 향년 96세로 서거했습니다. 영국 전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각지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군주제 폐지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남긴 족적을 통해서 왕실 좀 범위를 더 넓히면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중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 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성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개에 뜸을 들였느냐, 오늘부터 새로운 분을 그 맞은편에 모셨기 때문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자기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영화평론하는 손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어렵게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은 초면이신가요? 전성현 편집장님하고는? 네, 그 전에 인연이 초면입니다. 초면이고. 네. 네. 네, 근데 워낙 제가 편집장님 잘 알고 오. 존경하던 상황이어서 오. 네, 영광스럽습니다. 존경까지. 아무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밀도 있는 정답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좀 나누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지팡이에 기대 서 있는 노인. 미소를 띠고 신임 총리와 악수를 하는 이틀 전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버킹엄 궁은 여왕이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무려 70년간 영국을 대표해 왔습니다.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and to the service of our great imperial family to which we all belong. 한 시대가 마감됐다. 여왕의 서거 소식에 세계 주요 매체들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집권 기간이 70년. 1952년에 25세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70년 동안 왕좌를 지켜왔는데요. 우리 두 분에게는 특별히 기억이 남는 그런 게 있나요? 이 고인과 관련해서? 저는 이 영화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여왕을 좀 패러디한달까 아니면 희화한달까 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실제로 여왕이 영화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 오프닝 개막 장면을 할 때 또 다른 영국의 이제 문화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007. 예. 제임스 007 본드. 제임스 본드하고 같이 마치 그 영상 장면에서 보면 헬기를 타고 헬기에서 이 낙하산 점프를 하고 나서 이 개막식 인사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연출한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이 있었었나요? 예, 그런 장면이 있어서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배우가 007 당시에 할 때인데 그때 네. 그 배우가 예. 네, 거기서 굿 이브닝 미스터 본 이러고 딱 헬기를 타시더라고요. 제가 꼽는 제임스 본드는 숀 코너리이기 때문에. 네. 나이와 세대가 싹 드러나는. 얼마나 멋있어요, 숀은. 좀 닮으셨어요.
수염이랑 왜 이렇게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좋아라. 만우절인가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왕 자체가 굉장히 미디어에 친화적이고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잘 알았던 여왕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해서요. 어떻게 보면 사실 영국뿐만이 아니라 뭐 네덜란드나 덴마크, 스페인까지 군주제가 여전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몰랐던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영국에만 왕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그렇죠. 정도로 사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대중적으로도 세계인들의 여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왕이기도 한데 미디어 친화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어디서 돌아가셨는가가 또 화제가 되게 많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 설이 나오대요. 네, 스코틀랜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왜 거기서 돌아가셨는가를 근데 둘러싸고. 굉장히 아끼는 별장이었다고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후에 같이 살펴볼 더 퀸이라는 영화에서 여왕이 이제 다이애나비가 죽은 후에 별장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곳에서 지금 돌아가신 거거든요. 거기예요? 예, 거기 바로 그 장소이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정도로 죽는 날까지도 정확하게 계산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돌아가신 왕이기도 한 거죠. 왜 스코틀랜드인가? 그것도 그러면 설정이에요, 그러면? 설정이라는 평가와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군주제를 찬성하지 않는 정치체를 가지고 있고 예, 사실 독립된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렵다. 오묘하죠. 참 어렵다. 네. 근데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을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안동 하여말 이제 그 방문하고 했던 요번 이제 뉴스 나오면서 그때 영상이 엄청 지금 뉴스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뭐 틀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하세요, 두 분은? 저는 기억을 하죠. 그래요? 네. 방송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뭐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되게 이제 인상 깊었던 게 한국의 마루를 맨발로 올라가. 이건 사실은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엄청 낯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벗은 모습을 그때 처음 보여준 것이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시기에 한국에 없어서 저는 이 뉴스를 기억을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저한테 재미있었던 건 2019년에 한 신문에서 여왕 방문 20주년 기념 기사를 내는데요. 이게 이제 여왕은 충효당에서 종갓댁 여인네들의 김치 담그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정서를 마음에 담아갔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국 신사와 안동 선비의 만남이 이어졌다. 그래서 한국의 종갓댁에서 김치 담그는 여성들은 여인들이지만 영국 여왕은 영국 신사로 불려지는 이 이상한 모순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안동이 굉장히 이 사건의 여왕을 평가하는데 혼란스러웠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찌 본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영국인들에게 여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두 분이 미루어 좀 헤아리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디어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국가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영국 연방 체제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이유에서도 실질적인 이유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혜정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거기에 더욱 정치적인 의미도 있었을 테고요.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유나이티드를 맡고 있는 게 어쩌면 영국 왕실이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의 자긍심 떠오르는 태양이었다가 이미 져버린 태양이 됐을 때 우린 지지 않았어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인들의 정체성 자체이기도 해서 사실은 지금 군주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폐지 쉽지 않을 거고 군주제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여왕을 부정하지 못하는 약간 이런 사랑받는 존재였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 여기서 하나 하면 영국 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왕들은 여왕들 아니었나요? 빅토리아 여왕. 그렇죠. 네. 엘리자베스 1세. 1세 여왕. 네.
엘리자베스 2세까지. 그러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이거는 뭐 전문가적인 견해라기보다는 그냥 인상평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가 확산된 이후에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후에 군주제가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과거의 권위라든가 폭력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상쇄하고 갈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랬겠죠. 그때 여왕이라는 존재가 왕이 아니라 여왕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제 약간 워싱이 있지 않았을까. 네, 약간 일종의 순화시키는. 네. 여성이 함으로써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있는 게 조금 전에 이제 두 분이 영연방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영연방에 속해 있는 국가들 중에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의 왕을 근데 또 원수로 모신다. 네.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죠. 좀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실 이제 외신에서도 그런 식의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연 영망에 지금 속해 있는 나라가 50개국이 넘거든요. 아, 자꾸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도 있지만 아프리카나 카리브해에 굉장히 작은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들도 많이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국가 이름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사실 영연방에 속해 있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뭐 정치적 이점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식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속칭 묻어가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연방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식민지를 건설했던 그러니까 제국을 건설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들은 뜻밖의 그와 같은 연방 체제들이 좀 있어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프랑코폰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 같은 어떤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사실 예. 국가 간의 관계에서 역시 이해죠. 뭐. 그 영연방의 경우에 이제 커먼웰스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56개국이 있는데 이게 애들이 식민지 국가였으니까 난 싫어 하고 탈퇴한 나라들도 있었지만 나 다시 가입할래 해서 또 들어온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변동이 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탈퇴했다가 재가입을 희망하면 또 심사를 또 거쳐야 돼 나름대로. 그냥은 안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엔 현금이 있지만 영국엔 여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EU에 가입했다가 탈퇴할 때 가장 많이 환영한 나라들이 영연방 소속 국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EU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에는 EU의 이제 규제나 이제 규약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영연방 국가들에게 특혜를 줄 수가 없었어. 아, 그런 문제가 있었나? 네,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현금을 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한 거예요. 영연방 국가들에. 아프리카 쪽에. 예, 그렇죠. 그래서 EU 탈퇴하고 나서 이 영국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영연방 국가들이 이야기를 했냐면 오랫동안 집을 비워두었던 어머니가 다시 집에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어머니 해요. 비유 너무 재밌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그 영국 외무부에서도 당시에 연간 14조 원을 영연방 국가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앞으로 해마다. 그러니까 연간 14조? 예, 13조.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이 얼마를 투자했었냐면 1,091조 원. 네, 사실은 세 발의 피인데. 네. 그래서 영연방이 세계 3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요. EU 다음이에요. 그렇구나. 예. 결국은 뭐 이제 국가 간의 관계 역시 이제 뭐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재미난 장면이 바로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께서 짜증을 내시는 영상이 돌면서 잉긋병 치우라고 막. 원래 이제 비호감이었다는 거 저도 외신을 통해서 봤는데 너 잘 걸렸다 싶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참에 군주제 폐지되는 얘기가 이때 막 득달같이 나왔다면서요, 영국에서. 응?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 안에서도 군주제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 여론은 계속 들쭉날쭉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최악일 때가 이제 다이애나 비가 사망 사고했을 때가 그렇죠. 이제 가장 최악이었고, 근데 대체로는 파악하기로 이 흐름도 얼마 안 가서 조금 더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 전에 뭐 편집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연 영방이 그렇게 경제적
이유로 묶여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쉽게 해체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요. 네,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워낙에 이제 찰스 3세가 뭐 비호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반권위주의적인 부분들이 있고 동물권이라든가 아니면 왕실의 개혁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해서 뭐 어떤 식의 평가가 나오기도 하냐면 지금 일본의 나루히토 천황이 사실 이제 그 천황제의 규모를 좀 줄이고 상징적으로 줄여가려는 개혁을 시도해 왔잖아요. 그래서 나루히토처럼 찰스 3세도 좀 줄여가는 방향을 취하지 않겠나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투명인간 타임머신을 썼던 그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왕관을 쓴 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입헌군주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뭐 군주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하는데 순기능도 상당히 사실 많은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이런 이제 그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지군주제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당 정치를 하다 보면 특정한 진영, 특정한 그 계급의 사람들을 자기의 지지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나가다 보면 반드시 소외되는 계층이 생겨나는데 그런 어떤 그 격차, 비어있는 공간을 이 군주가 왕실에서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NPO가 누구냐? 영국 왕실이에요. 연간 1억 파운드 정도를 그와 같은 어떤 복지 하는데 자기네가 기금을 조성을 하고 기부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노블레스 오브 리주입니까? 예, 그런 거죠. 자기 사제나 원래 우리가 이제 영국 그 왕실은 세금으로 이런 걸 운영하는 걸로 알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네, 자기네가 토지나 아니면 왕실 소유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거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영연방이 이제 그 나라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연방을 대표하는 상징, 원수가 어떤 그 존재를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왕실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설령 찰스 3세가 인기가 있든 없든 왕과 그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걸 폐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겠죠. 상징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건 연방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냥 딸랑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입헌군주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꽤 되잖아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입헌군주제를 그러니까 그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 그런 뿌리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인류의 역사로 보면 우리가 공화정 지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왕정의 정통이라는 게 굉장히 길게 뿌리가 내려져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군주정보다 공화정이 월등히 훌륭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공화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국가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저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은 결국은 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 갈등도 있지만 한 국가 안에서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족 간 갈등이라든지 다문화 그러니까 뭐 다민족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그 한 국가 안에서의 어떤 다양한 갈등 기제를 어떻게 통합해낼 것이냐, 그럼 뭘로 통합을 해낼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그 상징적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합해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의도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다원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가 점점 더 다문화되고 있고 또 한 사회 안에 이제 다종교 문제가 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적 요소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우리도 그와 같은 어떤 갈등들을 계속 봤잖아요. 갈라치기 하거나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중심을 잡아주고 이를 통합시켜주는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안정을 제공해주는 문화적 상징이자 실질적 힘을 가진 존재로서의 왕실 이 그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필요하겠죠. 게다가 이제 그런 나라들이 특징이 식민지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외부에서 이민들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도 굉장히 다채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역할을 엘리자베스 2세가 진짜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찰스 3세가 굉장히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전면적으로 비판받았었던 게 뭐 동물권이라든가 자연 환경에 대한 정책에 입을 댔다가 관여하는 황세자다라고 비판을 받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자신을 전시함으로써 통합의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만약에
만약에 사실은 뭐 새로 들어오는 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영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면서 이 왕에 대한 동경이라든가 혹은 왕정을 복구하고 싶어하는 어떤 정치적 무의식 같은 것들을 볼 때 하게 되는 생각은 이게 사실은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을 잘 대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대의하지 못함으로써 삶의 불안정성을 계속 높인단 말이에요. 삶이 너무 불안하니까 요즘에 나타나는 어떤 보수적인 경향이랄까 퇴행성 같은 거에는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어떤 욕망 같은 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건 진짜야, 이건 진실이고 우리가 유지하고 믿어야 돼라고 하는 어떤 단단한 걸 원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때 왕족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단단한 구심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 안에서도 왕정 복구 같은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중문화적으로 아직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해방 후에 잠깐 그런 얘기 있었던 거 저도 그러니까 책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왕정 복구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있죠. 드라마는 몇 개 있었죠. 왕에 대한 상상력들이 있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영국 왕실은 그거잖아요. 군림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치 과정에 개입하는 순간에는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어떤 결국은 핵심 문제는 이거네요. 국민 통합의 매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네. 왕실이 존재하는 이유, 군주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뭐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뭐 다이애나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뭐 편집장님이 그 뭐랄까요 후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왕실의 행동이라고 실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이애나가 그걸 진짜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후원금 그렇죠, 모아가지고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뭐 에이즈 환자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한부모 가정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못하게 해요. 좀 더 아름다운 것들에 네가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막거든요. 사실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데 이건 사실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끊고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판이죠. 토닥토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성원 황혜원의 편집장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식구가 되신 손희정 문화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심도 깊게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손희정 평론가께서 영화를 한 편을 골라오셨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더 퀸이라는 작품을 골라왔는데요. 고르지 않을 수 없었던 영화입니다. 아까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자리에 있는 동안 가장 큰 위기였다고 하면 역시 다이애나 황사자비의 사망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예, 그 사건을 이제 잘 따라가고 있는 작품이고요. 뭐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등을 연출해서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스티븐 프리어즈 감독의 2006년 작품. 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쓴 피터 모건이라는 시나리오 작가가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제작하고 스트리밍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한 드라마 시리즈 더 크라운의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영국 왕실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작업을 해온 사람의 작품으로 함께 볼 만한 그런 그러게요. 영화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강추할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요. 잠깐 영화의 스토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1997년 5월 영국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신임 총리직에 오른 노동당 총수 토니 블레어. 반면 투표조차 참여하지 못한 여왕은 개혁에 선봉해설 블레어 총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찰스 왕세자와 결별한 다이애나 스펜서가 파파라치를 피하던 도중
프랑스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영국 전역이 슬픔에 잠기고 블레어 총리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추모 성명 발표를 준비하지만 여왕은 추모 성명은커녕 국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하고는 가족들과 함께 휴가지로 몸을 옮깁니다. I think it's disgusting that they have not yet all said a word. It's a disgrace on the whole family. 인간미가 보이지 않는 왕실의 모습에 불만을 표출하는 민심과 전통과 체면을 강조하는 가족들 사이에 낀 여왕의 고심은 점점 깊어지는데 사망한 다이애나의 장례 절차를 두고 왕실과 총리 그리고 영국 국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됐던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더 퀸이었습니다. 네, 그 영화 바로 더 퀸인데요. 두 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우리 전성원 편집장님은? 그 스코틀랜드 발모럴 성에 있었죠. 거기 그 풍경이 일단은 너무 사람을 참 사로잡고 네. 한번 꼭 가보고 싶다. 나도 저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거기 사슴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가지의 이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었는데 결국에 사냥당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장면이 결정적으로 바꾸는 국면이 바로 저기였구나. 그러니까 사슴 보고 이제 도망가라고 이야기해요. 네.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손희정 평론가는. 그러니까 영화의 주제를 보여주는 두 개의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슴 장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아름답고 고고하고 빛나는 존재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도망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걸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정치 용어로는 나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훅 가지 않으려면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면하고 사실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은 거의 이제 영화 초반부에 나오게 되는데요. 토니 블레어 노동당 총수가 이제 총리가 돼서 처음으로 그 총리 자격으로 엘리자베스 2세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이 사실 국민들의 염원이나 열망이라는 걸 대변하는 선출직으로서의 총리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왕가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 엘리자베스 2세가 평생 사실은 고수했었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이 윈저라는 이름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엘리자베스의 할아버지 때에서 독일 혈통을 숨기기 위해서 윈저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이름을 이제 4대에 이르기까지, 네 번째 이르기까지 지키는 게 핵심이었을 때, 그걸 지키려고 하는 여왕과 이제 블레어가 부딪히는 기싸움하는 장면이 사실 이 군주제의 성격을 입헌 군주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떤 갈등 속에서 이제 군주제 폐지 이야기가 이제 종종 나오고 그 이제 사슴 보고 도망가라는 얘기가 또 사실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블레어 총리 세대 자체가 그 왕실을 폐지하자라는 주축 세력이었으니까. 은근히 뭐라 협박이라는 표현이 너무 심한 것 같고 블레어 총리가 은근히 압박도 하잖아요, 사실. 근데 저한테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보면서 지금에서야 보이는 건 뭐냐면 토니 블레어가 군주제에 반대하는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인의 스탠스를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왕에 끊임없이 공감하는 장면이 이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엘리트로서 뿌리 깊게 영국성을 내면화하고 있다 보니 여왕을 미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애증이 교차하는 겁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누구의 푸들이라고 이렇게 또 불리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여왕의 생각도 푸들이다. 들어요. 여왕뿐만 아니라 부시의 푸들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영화 나왔을 때 영국 왕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게 좀 재미있는데요. 실제로 영국 왕실이나 여왕 같은 경우에는 왕실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전통입니까? 그게 저는 또 우아함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코멘트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고 왕실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제 여왕의 태도에 대해서 헬렌 미렌 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왕은 리버럴한 사람이어서 코멘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개봉 직후에 왕실에서 헬렌 미렌을 초대를 했었대요, 만찬에. 오. 근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건 헬렌 미렌이 촬영 스케줄 때문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자체로 두 사람의 만남은 이어지지 않았고 그냥 그 이후에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났을 때 여왕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호의적으로 봤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다이애나비 관련 장면에 있어서만큼은 실사화면을 쓰잖아요. 네. 그 감독의 의도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다이애나 자체가 사실 재현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스펙타클이기 때문에 있는 장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또 역사로서의 어떤 현실감을 더 잘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 작품 자체는 뭐 그때 당시에 여왕을 누가 보좌하고 있었는가라는 디테일에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고증이 굉장히 잘 된 작품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사건을 여왕과 왕족이 어떻게 경험했고 블레어가 어떻게 지나왔는가는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해석에 다이애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해석까지는 넣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애나 자체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 평가가 다르고 다이애나가 한 말이 다르고 왕족의 평가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감독의 평가까지 들어가면 이 사건 안에서 왕족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흐려질 수밖에 없죠. 또 다이애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미 사망한 사람인데 그걸 갖고 이제 논쟁이 또 촉발될 수도 있겠고요. 그건 따로 영화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좀 보면서. 아, 다이애나 이제의 경우에는 저만큼 자료 화면이 충분했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미디어에 많이 노출됐구나. 바로 네. 그건데 공교롭게도 엘리자베스 여왕 사망하기 불과 얼마 전에 다이애나비가 BBC하고 인터뷰한 게 인터뷰 과정에서 이러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또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진실이 공개되는 일도 있었었는데, 아무튼 그게 거의 시점이 거의 비슷했었어요, 사실은. 자, 영화 얘기를 좀 따라가죠. 다이애나비가 사망을 했고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왕실은, 여왕은 애도 성명도 발표를 하지 않고 조기도 개양을 하지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사실은 왕족의 원칙인 것 같거든요. 더 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애나가 더 이상 왕세자비가 아닌데,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닌데. 근데 왜 이거를 뭐 왕족이 장례를 치러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남남이 돼버렸는데. 남남이 돼버렸고. 사실은 또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왕실의 비밀을 폭로하고 예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실 왕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판단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토니 블레어가 이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사망한 직후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피플스 프린세스, 국민의 왕세자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화에도 그 다음에 네, 이게 굉장히 되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사인데요. 그러니까, 왕가의 왕세자비가 아니라 국민의 왕세자비라고 표현함으로써 정치적인 갈등 같은 것들도 이미 드러나는 것이고, 근데 그 말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화를 내거든요. 이 표현이 제일 사실 심기를 거슬렸던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저도 대체로 송인정 선생님하고 의견은 같은데 일부라도 조금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여왕 자신도 굉장히 파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영국 왕실 출신의 여성으로는 최초로 군대에 입대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운전병으로 실제로 일을 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대위로 퇴역을 해요. 또 필립공과의 결혼, 그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예, 참 보잘것없는, 쉽게 말하면 망한 왕실의 왕자. 네, 하고 굳이 네가 결혼해야 될 이유가 없다 했었는데, 그것도 강하게 밀어붙여서 13살부터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 결국에 결혼까지 골인을 하죠. 네. 그렇게 파격적인 사람이지만 동시에 또 대단히 보수적이어서 그 대관식 장면 같은 것들은 이제 그 TV로 생중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시대인데 그걸 못하게 막아요. 네. 그리고 뭐 영화 중에도 그런 장면 사실 나오는데, 이 그 필립공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가 여자 문제로 그러냐, 이렇게 다이애나가 이혼을 결정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탁 째려보는 여왕의 레이저가 딱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필립공 자신도 그런 문제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참 닮은 꼴인데 어쩔 수 없는 그 어머니로서의 감정이나 이런 개인적 감정도 분명히 작용했다. 근데 그런 바로 생각이 그 점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던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영국 국민들과의 정서적 괴리가 거기서 발생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여왕이 항상 정무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뭔가 헌신과 원칙을 지켜왔던 분인 건 맞는데 그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은 사실 이 시기를 경험하면서 온 게 아니냐. 그 이전에 보여주던 여왕의 모습과 그 이후의 여왕의 어떤 미디어 친화적이고 어떤 대중에게 이게 그 영합이라고 하면 안 되고 호응하고 반응하는 형태로 이게 변모한 것이 그 사건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궁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여왕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필립공이 이제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생활이 공개가 되거든요. 여왕이 그걸 오케이 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걸 오케이 할 때는 한편으로 왕족이 이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미디어를 이용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미 그렇게 한번 왕가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TV를 통해서 공개됐을 때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 정치적으로 실효는 없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중의 가십거리 즐거움을 제공하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고 그게 점점 심화되면서 90년대가 되면 완전히 셀레브리티 문화에 속해 들어가 버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셀레브리티 문화의 정점에 다이애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드디어 엘리자베스 2세가 내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미디어 앞에서 대중들을 위해 복무해야 된다는 걸 받아들였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퀸스 스피치가 나오잖아요. 다이애나의 죽음을 애도한다라고 하는 거기서 또 헬렌 미렐이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게 되는데 똑같게 하고 그 엄청 찬사를 받았거든요. 결국 그 작품으로 헬렌 미렐이 오스카 여우주연상까지 받아요. 근데 그 퀸스 스피치가 지금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셨던 그 터닝 포인트의 상징적인 장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관점을 바꿔서 여왕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 영국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 다이애나妃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도 성명도 발표 안 해, 조기도 개항하지 않아 이런 거에 보면서 분개를 하고 화를 냈는데 여왕이 애도 성명을 발표하는 순간에 갑자기 또 확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여왕이 그러니까 쭉 둘러보니까 소녀가 여왕한테 꽃다발을 갖다 바치고 영국 국민들이 확 그러니까 따뜻하게 맞고 그러면 이 정서의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영국 국민들의.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약간 복잡한 게 지금 이제 뭐 찰스 3세가 와서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이 바로 군주제를 폐지할 혹이다라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런다고 할 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군주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내가 마음에 들 때는 지지하고 마음에 좀 안 들면 지지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응징하고 이런 식의 욕망이 안에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영국인이 제국의 어떤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은 왕으로 유지하되 자기가 이제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는 방식이 이 지지율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그 장면이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했어요. 영국 국민들에게는 당신의 역할은 우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당신의 역할이다. 이게 이렇게 설정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영화에서 기가 막히게 연출이 된 게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그 궁 앞에 쭉 쌓여 있는 꽃다발을 보면서 다이애나가 자기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확인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찰스 3세가 평생이라기보다는 다이애나랑 결혼한 이후부터 계속 느꼈던 어떤 열등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아들이 계속 엘리자베스 2세를 설득해요. 어머니 우리 성명 발표하자. 우리 왕실에서 장례하자. 근데 여왕이 버티는 거잖아요. 되게 찰스가 다이애나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이애나가 자기보다 월등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지가 흔들릴 걸 두려워했기 때문이거든요. 심지어 암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졌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또 영화도 찰스를 되게 비겁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여왕 느끼면서 한 번도 미움받아 본 적이 없는 여왕이 쓸쓸해하면서 둘러보다가 어떤 꼬마가 꽃을 들고 있으니까 가서 이게 다이애나한테 바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대신 놔줄까 하니까 소녀가 아니요 이래요.
그러니까 여왕의 얼굴이 싹 썼거든요. 하지만 이제 잘 포장하죠. 그렇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거는 다이애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여왕님을 위한 거예요. 하는 순간 이제 그게 확 반전되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필립공의 경우에는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버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왕의 남자로 평생을 어쨌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민중의 왕세자비란 말이죠, 다이애나가. 예, 그러니까 이혼했고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왕비가 될 그런 것들도 포기했지만 영국 국민들은 다이애나를 왕비로 사실상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찰스 3세가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같이 가는 일종의 부록이 돼버린 셈이니까 그렇게 보면 또 재미있게.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한 겁니까? 같은 운명인가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필립공이 그렇게 찰스를 안 예뻐했대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 필립공 자체가 엄청나게 액티브한 사람이었고 군인이었고 군인으로서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결혼하고 4년 만에 장인이 죽어버려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들어앉게 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커리어와 미래를 다 이제 아내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고 이게 뭐 아내를 위했다기보다는 왕족으로 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집착했던 게 뭐냐면 마운트 베튼이라는 자기의 성을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가부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겠죠. 근데 그거를 엘리자베스가 단칼에 자르고요. 그래서 찰스는 마운트 베튼이라는 이름을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미워했다라는 소문도 있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유일하게 자기 성씨를 물려줄 수 없는 남자가 나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그 대중의 사랑 이 이야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국민 대중은 어떤 면을 보고 사랑하는가?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사실 영국의 국민들은 여왕보다 왕세자보다 다이애나를 더 사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영국민들이 결국 원했던 것, 어떤 정서적 교감을 원했던 어떤 그 포인트는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이애나가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족 집안이긴 했죠. 하지만 이제 백작인가 아마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다이애나 같은 경우에는 귀족 집안이긴 했지만 엘리트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10대 후반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주 이야기였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다이애나 사후에 다이애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이라든가 뭐 삶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굉장한 섭식 장애를 앓기도 했고 다이애나 자체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런 식의 이제 서민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공감을 잘하는 캐릭터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문화적인 감정이라는 게 다이애나한테 붙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년대가 셀레브리티의 시대였기 때문에 패션 아이콘이면서 영화의 삶을 직접 사는 공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계급 사회가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계급이 굉장히 견고하게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킹스 스피치에 나왔던 배우,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왕을 연기할 수 없는 계급이에요. 왜냐하면 미들 클래스니까. 거기에서는 상위 계급,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거나 이래야만 왕이나 그런 어떤 귀족을 연기할 수가 있는데 게리 올드만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게 됐던 것,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노동자 계급 출신이기 때문에 영국 영화계에서는 자기 역할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늘 마약 중독자나 아니면 뭐 그런 거나 내가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났다. 그랬을 때 그 다키스트 아워에서 처칠 수상을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드디어 이런 것도 연기할 수 있다 이제. 아무튼 마무리했는데 마키아벨리가 그 말을 했잖아요. 사랑보다 두려움. 뭐 이런. 근데 또 우리가 오늘 지금 쭉 이야기했던 거 보면 사랑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를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 꼭 여왕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내가 사랑받는 거 되게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왕도 사랑받기 힘든 이 시절에 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네요. 근데 정치인 본인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본인은? 그죠?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정치 평론으로 끝나버렸네.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혹시 뭐 두 분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통합 이야기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통합이란 무엇이냐? 따로 또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개별적인 단위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 어떤 일관성 있는 어떤 중심을 잡고 가는 것. 그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고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희정 평론가께서는? 네, 저는 뭐 군주제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처음 와서 이렇게 어떠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시선 집중의 청취자들께서 굉장히 스마트한 청취자들이시잖아요. 그럼요. 촌철님들. 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판 토닥토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계절 독감이 또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